네, 2023 순천학교 아트페어 EAT 나의 아트메이트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경직돼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경직할게요. 네, 재밌게 그냥 저희 그냥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저희가 미술시장,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술시장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이제 나의 아트메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네.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김광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하고 있는 박주호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에코아트피어 이렇게 하고 있는 주식회사 앨리스의 허명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나 어떤 또 방송 경험들도 충분히 또 많으시기 때문에 뭐랄까 너무 좀 카메라를 쳐다보시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편집할 거고요. 물병을 네, 그렇기 때문에 보온샘물 협찬 이번에 받았어요. 좀 편하게 해주시면 그런 애들이 좀 안 됩니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워야 됩니다. 저희가 두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순천에서 미술장터를 올해로 3년차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오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언이나 혹은 뭐 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에코 아트페어가 예술경영지원센터 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순천에 하게 되었는데 일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그 예산 대비 제가 늘 우려했지만 규모를 참여하는 작가 작품 수 네. 이런 거 보면 남부터 광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를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고 디스플레이가 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또 대학에 재학, 대학원에 재학하는 청년 작가들까지 포용해서 하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오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그러한 미술 시장이라는 것들이 순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졌을까? 처음엔 좀 그냥 예술이라고 하면 감상하고 이렇게 이제 고고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이제 처음에 좀 머뭇거리거나 네. 제가 김도혁 선생님 지금 결혼하신 네. 분이 그날 오셔서 네네. 그 장면도 목격을 했는데 네. 그랬는데 표정이 보면 많이 낯설은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3회를 거치면서 늘 다른 시도가 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아트페어 하면 미술시장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작가가 직접 그런 거에서 조금 작품의 이런 작품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시각을 달리 하는 시도가 있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작가님 또 말씀. 저는 제가 이 아트페어를 본 게 올해하고 작년, 재작년인지 두 번 저기 봤거든요. 두 번이요. 네. 했는데 생각해보면 작품들 수준은 상당히 좋았고 그러니까 다른 아트페어들에서 보여주는 유교한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서 보여주는 상당히 그 작품성이 있는 작품들을 보여줬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지 우려되는 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예산 대비 이게 가능한
가능한 일인가. 그 다음에 향후에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염려스러울 정도로 아트페어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심도 있는 고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떤 그 여태 아트페어에서 진행되어 왔던 어떤 그 틀을 밖으로 좀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작년에 그 담양 유유자적 예. 페어도 좀 참여를 해봤는데 어떤 거기도 그러니까 행사 자체는 되게 좋은데 직접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좀 뭐 페어는 사실은 어떤 그 판매나 대중과의 호흡 이런 것들, 판매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따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페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들하고 부대에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여기서도 아마 이게 페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다른 데와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소견이 있었습니다. 네. 직접 또 이런 행사를 3년째 기획을 해오신 총괄 기획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감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희가 그 아트페어 쪽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지만 그전 3년 전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아트페어 전 단계에서도 예술을 어떻게 시민을 포함할 건가라는 고민을 했었고 아트페어에 또 역시 어떻게 좀 시민들한테 좀 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트페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 아트페어는 미술작품 판매해야 되는데 전시장에 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아트페어가 섞이니까 뭐 했지만 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장치라도 써서 어떻게 그 시민들의 관객들한테 좀 보여주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그렇게 왔지만 작가들의 특별전을 통해서 또 생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런 관점으로 출발을 해서 3년째가 됐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순천 정오박람회라는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장소 문제도 좀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런데 금방 박지호 작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일본으로는 시민들한테 예술에 대한 가까운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코아트 생태예술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째 해보면서 이제 그림 많이 친숙해진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근데 이제 작품을 사고 파는 문제가 좀 어려워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아트페어라는 항상 작품을 판매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말했던 관객들 같이 좀 빨리 호흡하고 장터면 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방향을 좀 이게 이제 축제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야 되겠다. 에코아트 페어가 저희들이 이제 했던 것들이 특별전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이제 페스티벌 축제 개념에서 아트페어를 좀 이렇게 한 부스 형태로 가면 더 시너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코예술 아트라는 장르 자체를 키우고 그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고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건 아니고 3등분 시킨다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연 예술도 활동을 예술 그리고 또 필요하다는 음식을 플러스를 해서 에코아트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좀 그것을 잡아야지 않나 다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그 말씀 두 분이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지역별로 이제 뭐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책 빌리는 거,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것 등 세 가지의 개념인데, 그러면 도서관을 넘어서 뭐 어떤 그 거점의 기능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작가와의 뭐 토크 콘서트라든가 뭐 그림책 뭐 전시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문화 프로그램으로 많이 좀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해왔던 미술 장터 역시도 장터의 어떤 기능 플러스 뭔가 사람들이 와서 미술을 말 그대로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축제 형태의 장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작가님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도 또 반면에 이 좀 작품을 소장한다거나 또 이런 거래 문화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됐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고 좀 격리되어 있고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내가 그 머무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나와 이 작품이 주는 어떤 교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품 거래가 많이 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됐다고 이제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문화예술계에 오랫동안 이제 그 발을 담그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지금 상황 자체를 좀 어떻게 좀 피부로 체감하시는지요? 좀. 이제 예전에 작품이 거의 작품을 좋아해서 쓰는 사람 있다면 투자의 문제거든요. 작품이. 그래서 형식이나 뭐 이렇게 이름 네임밸류 이렇게 되게 많이 따졌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에 많이 있으면서 자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가전제품 대형 가전 구입한다든지 소비가, 그리고 이제 고가의 명품들이 많이 팔린다든지 다른 이제 소비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소비의 그 사이즈가 좀 높아지고 커지고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자기 공간에 대한 어떤 포인트, 상징적인 거, 그것도 연예인들이 네. 그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기안84나 뭐 여러 연예인들이 집에 가면 똑같은 공간이잖아요. 아파트가 어디나 네.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포인트를 다 바꾸지 않고 줄 수 있는 거, 자기만의 공간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는 포스터, 아트 포스터 이런 거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명화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찾으면서 좀 작품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아트메이트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수용해서 우리 에코아트페어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선별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다양성, 개성 그러기 때문에 좀 시장이 다른 아트페어랑 차이가 뭐냐, 다른 그 갤러리에 소장하고 있는 기존의 명성인 이름을 가지고 어필했다면, 에코아트페어는 진짜 시장, 내가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또 가격대도 조금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그런 두 가지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환경이. 네. 그리고 아까 허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듣고 뭐 즐길 거리, 먹을 거리 이런 것도 생각하시나 해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 전국의 아트페어가 거의 박람회 킨텍스나 코엑스나 이런 그 컨벤션 시설을 이용해서 부스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그냥 그 상업 중심의, 갤러리 중심의 마케팅 방법이고, 진짜 에코라는 말하고 또 미술 시장이 대중들이
즐기면서 갈 수 있는 뭐 장터처럼 그런 컨셉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호감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작가님은 근데 저는 그 어떤 상업적인 견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코로나라는 시기에 맞춰서 이런 어떤 그 뭐예요 사람들의 어떤 취향의 변화나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국민의 어떤 그 성숙도가 이제 계속 그 눈에 띄게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공간이 이 한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휴식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일반화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고 이 욕구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그 공간과 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기의 감성을 이해해주는 작품들을 구입해서 뭔가 자기의 사유 공간을 만드는 거는 이제 누구나의 그 욕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어떤 사회적 그 성숙도로 생각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하게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사회가 변했잖아요. 1인 가구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이니까 자기의 취향을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1인 가구 시대에서는 자기 개성껏 자기 공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그 그림에 대한 미술품, 뭐 미디어 작품까지도 개인들이 소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가 변한다는 걸 저는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향후 어떤 문화예술 쪽에 어떤 지대한 영역이 크게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러 차원에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꼭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이었나? 그 시기가 맞았나? 그냥 제 생각에는 우연히 그 코로나라는 그 과거의 시기를 거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딱 만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뭐 많이들 나오고 있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하우스, 네. 가족 공동체에서 네. 이제 가족이 분화가 되면서 소그룹이 되고 핵가족화되고 이제 하우스에서 홈으로의 어떤 전환 네. 이런 것들이 좀 자신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의 어떤 의식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품의 소장 문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명의 컬렉터이시기도 하시니까 네. 작가로 시작을 했지만 좋은 작품을 금방 정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관문을 나올 때 보고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보고 완전 에너지를 받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걸 보고 나와서 막 에너지를 받고 하지만 그 작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현실 문제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희망을 얻어서 또 스타트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뛰었을 때 보는 눈과 그 작가가 열심히 작업하지만 수요가 없다 보니까 늘 걱정이 되거든요. 그 작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또 지금 아트페어를 하지만 실제로 많이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방향, 미래에 그럴 거다라고 하는 현재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도 아트페어를 하면서 조금 전에 페스티벌로 가겠다라고 한 이유 자체도 아트페어라는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사고 파는 거에 아직 문화 선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안 된다. 그 목적은 그거죠. 이걸 좀 거래를 좀 시키려면 재밌어야 되니까 그런 초점을 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예술가들 아트페어 말고도 레전스 사업을 하고 또 전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늘 느끼는 게 시간을 보면 그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 박지호 작가님 말한 성숙도가 좀 더 성숙이 돼서 자기 취향의 그 모습들이 좀 많이 그 예술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자기가 제가 마치 나올 때 작품 보이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되는 좀 희망합니다. 그 이제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작품을 좀 미술 시장에 내놓고 자신의 성과를 그런 것들이 어떤 거래를 통해서 뭔가 작업 활동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한 사람 작가가 자신의 생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는 작가들도 충분히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 저희 프로그램 중에 작품을 거래하시는 아트 딜러님께서 예비 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떤 강연을 좀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금 꾸준히 작업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딜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가가 꾸준히 그 예술 시장에서 어떤 살아남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품을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술적 교감을 하는 어떤 컬렉터, 소울메이트가 한마디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좀 그런 나의 예술적인 어떤 소울메이트, 저희 이번 주제가 아트메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그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주변의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제 작업을 좋아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저를 도와주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그 시간이 쌓이고 작업에 좀 알려지기, 그러니까 전시를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좀 큰 전시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전시 아마 이제 그런 어떤 큰 기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도 어떤 공신력을 믿고 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범위가 그냥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좀 지속적인 어떤 약속을 좀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직접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의 그 전 단계로 가서,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작업을 뭐 30년 넘게,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거의 평생을 그림에 매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제 나이가 50 중반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작업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네. 사실 큰 고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대단히 힘든 시기들이 있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어떤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냈고 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주변의 선후배들이나 지금도 작업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저는 좀 긍정적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의 레지던시나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때는 전무했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기들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척박한 환경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그나마 지금 여기 지금 이 대표님께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레지던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들을 지원하고 또 그 페어를 또 지금 계속 개최를 하잖아요. 그 페어를 개최를 하면서 또 작가들이 설 수 있는 또 시장과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그 과거에 우리 때는 사실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림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 더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좀 앞으로 좀 더 우리나라도 경제적이거나 메이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저는 이제 사실 간신히 그걸 지나왔으니까 좀 약간은 좀 이제 작업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 많은 동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현실은 실감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들도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저희 아들도 이제는 저희 아들도 알아요. 아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하고 싶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리고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디자인 할 거예요. 그래요. 한번 이제 그때가 이제 1년 됐는데 올해 이제 자기 대학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외지를 가서 갔다 왔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예술가 되는 그림 그리는 분.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걱정을 했지만 또 제가 또 이쪽 일을 하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의 시대 때문에 그래도 가치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향이 아니면 자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그래서 이제 어이구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기대는 하죠. 우리 아들이 저 나이 때가 되면 예술로 이렇게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술 자기 작업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예술가를 바라보는 어떤 존경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녀로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제가 이제 예술 전공은 아닙니다만 순수 학문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장 제가 제 철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한다라는 거를 학부생 때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내 공부하고 느꼈을 때 어머님이 제가 자고 있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방을 들여다보면서 혀를 이렇게 끌끌 차시는 한숨 쉬시면서 저 뭐 해먹으려고 저런 거 하고 있을까 매일매일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그런 순수 학문으로 전공을 하고 있구나, 전공자로서의 삶이구나, 이게 그런 걸 저도 느꼈었는데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어떤 행위이고 또 생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재밌는 사연인데 네. 저 20대 말에 첫 게이전 끝나고 이제 그 여수의 고향에 있는데 이제 계속 하는 생활이 뻔할 거 아니에요. 네. 작가들이 부모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너도 이제 좀 생산적인 근데 생산적인 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네. 이해해요. 아마 자제분도 그런
과정을 또 겪고 오셨듯이 경험하셨듯이 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빠로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걷게 할 것인가. 네, 그렇게 해라라고 뭐 말씀하셨지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자신 있게 보냈습니다. 네.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예술 쪽, 그러니까 둘 다 예술 쪽이에요. 뭐 하나는 음악을 하겠다고, 하나는 미술 쪽으로 하겠다고. 어차피 그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이 친구가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될 문제예요. 네. 그거는 어떤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전공 이공과 계열 같은 경우, 그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재를 받잖아요. 네. 직장. 네. 이쪽은 그런 부분들이 좀 희박하니까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시켰죠. 그러면서 대신 하고 싶은 거는 해라. 이런 일이 있다. 그건 너의 삶이니까 너가 개척해야 될 거다. 이런 정도에서 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 자녀분들과의 어떤 아트메이트적인 또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많이 교감도 하시고 네. 경험도 많이 전달하시고. 네. 저는 그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독일을 여행을 갔는데 좋은 작품을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따로 또 알바를 해서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좀 부족한 거를 엄마한테 좀 말을 해서 저 작품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술을 한다는 아니라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세대보다 밑에 세대들은 그런 어떤 좋은 작품,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사람을 어떤 예술가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상을 영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 팔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돈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좀 점차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예술이 어떻게 놓일 건가, 어떤 가치가 있을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감히 조금 우리 밑에 세대들의 아이들은 예술의 어떤 우리가 행위하는 예술가의 어떤 창작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어렵지만 정말 미래는 좀 좋을 거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어떤 기획자들은 많이 이렇게 예술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 너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이게 저까지 이야기를 하면 육아 TV가 될 것 같아요. 육아 TV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이게 집안의 문화가 약간 영향이 많이 있죠. 저희 큰애도 문화 기획을 하고 아들은 미대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그림 그린다고 뭐 혈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아이가 미대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디 다니 미대 다닌다며 앞으로 뭐하고 뭐 이렇게 남의 집 아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봐서 그림 그리고 이런 시간 있잖아요. 젊어서 학교에서 엄청 자기에 충실한 생활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자아 실현이잖아요. 자아를 엄청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생계라는 잣대로, 어떠한 물질이라는 잣대로 그 사람을 보니까, 사회의 잣대로 보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현재 그래요. 엄청 아이가 자기한테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술이나 예술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 충실한 만큼 완성도 높은 것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해요. 왜 대충 이렇게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나 사고를 안 해. 하면 엄청 정성을 들여하잖아요. 여기서 허 대표님도 뭐 할 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여기 그 뭡니까 앨리스 기업공장에 계신 분들 보면 정말 기존에 뭐 이렇게 어디 하청을 줘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보면 예술하고 이제 우리 박주 작가님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또 생활적인 것도 꾸준히 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작업만 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좀 생활이 제가 이제 보면은 진짜 프로 작가는 직장인 다니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생활을 늦잠 자거나 이러지도 않고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일을 하고 시간을 정말 잘 계산적으로 나눠서 쓰시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훨씬 아트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 체계가 있는데 그냥 그거에 자아도취라든지 좀 주관에 빠져서 그리고 이제 좀 매너지 빠지거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좀 정체돼 있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23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120개 정도가 문화재단이 생겼어요. 전시를 할 마음이 있으면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그 규모는 아니지만 원하는 규모는 아니지만 전시를 2000년 초반까지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그마한 그 동기는 만들 수가 있죠. 동기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앨리스라든지 기업공장 이런 데서도 또 레지던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지나 옛날처럼 그런데 아니고 일정 기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게 뭐 이력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고 이러면 이제 조금 여력이 있는데 단 이제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그런다면은 저는 물질적으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예술을 하면은 일단은 예술의 방법은 오래 걸리니까 취업이나 장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술을 조금 내 생각에 충실하려면은 조금 욕심을 덜 내야 할 것도 있다. 당분간. 그러면은 좀 좋은 결과가 또 찾아오고 그런 고난이 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작업에서는 그러니까 그 실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젊었을 때 좀 일찍 개인전을 했단 말이에요. 일찍 개인전을 하고 느꼈던 그 기분이 그런 게 이대로 작업을 한다면 뭔가 사람들한테 정말 제가 먼저 다가가는 형식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좀 치장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예쁘게 보이는 화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작업으로서의 타협이 될 염려를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그런 좀 불안감을 느껴서 이런 체계로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젊었을 때의 시기에 그 겪었던 생활이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작업하는 친구들 지금도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거의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씀하셨던 듯이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춰진 프로그램들을 잘 적극하려고 하면 이 젊은 작가들 헤쳐나가는 방법이 정말 좀 다양하게 길이 이어 있다. 그리고 뭐 또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서류 잘 쓰면 또 전시 지원이나 이런 것들 작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적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지금 박지호 선생님 전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박지호를 아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전시를 불러보면서 20년도 되죠? 한 30년 되죠? 1900 그때 90한 3, 4년쯤 되는데 경도에서 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경도에서 작업실 딱 이런 그 창고 같은 그런 선창가에 거기서 이렇게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목선을 타고 경도로 들어가셨거든요.
목성 같은데 오늘 전시장에 와서 그 25년 전, 한 30년 전에 그 기억을 그대로 가져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작업실, 그리고 그때 작업실 갔을 때 이런 작품 과연 팔릴까? 팔리진 않잖아요. 네. 그러지만은 봐보십시오. 20몇 년 동안 일해서 벤츠나 좋은 차 살 수 있겠죠.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더 좋은 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과거에 20몇 년 전에 자기의 기억, 생각, 에스킷했던 그 스케치북에 담았던 생각들을 가져올 사올 수 있습니까? 사올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여기에다 이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돌아보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여기 그 기억이지. 그 다음에 기억공장. 그래서 저 이강수 관장님한테 다음에는 기억 상실이라는 공간을 붙이겠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게 기억, 메모리에 관한 그 문화도시를 기획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을 했는데 정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 작가가 어떠한 대상이나 내용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그대로 그 기억에 대해서 기억을 향유하는 것. 우리가 추억을 굉장히 좋은 추억, 기억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정서적으로 남아 있어야만 더 좋은 오래 간직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시에서 감흥을 받았어요. 느낌이 되게.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 맞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 전시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연결해서 갈게요. 이제 작년에 이 전시 허 대표님께서 전시를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요청하신 거는 인물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간을 또 중간에 계속 들려보고 여기서 어떻게 뭘 보여줄 건가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이 제가 제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하고 연결점에서 제 태생이 바다였으니까 바다에 대한 작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과거의 기억들을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고 그 스케치북을 항상 뭐 정리를 해왔었으니까 과거의 그것들을 보니까 이 배작업을 계속 계획해 놓은 게 한 서너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의 감성과 과거의 기억들, 그 과거의 작품들이 사실 여기 이 뒤에 있는 작품들 중에 몇 점은 90년대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부러 여기 꺼낸 거는 제 과거의 그 지점과 지금 현재의 지점을 연결시켜주는 이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몸 안에 잠재되어 있기도 하고 내 머리에 기억되어 있는 어떤 바다와 내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허 대표님한테 근데 배를 넣겠다. 네. 과감하게 또 문을 뜯어주셔가지고 배를 또 집어넣는 작업. 네, 그래서 그 지금 사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너무 신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 물속에 잠겨 있는 배를 꺼내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또 여수에서 순천으로 옮겨오고 여기 또 문을 철거하고 또 여러 명이 합심해서 사실은 배를 내릴 때 올릴 때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붙어서 하거든요. 네. 그렇듯이 여기서 배를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느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작품을 장식적인 측면이라든지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오래된 사진이라든지 오래된 노트 네. 이런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또 우리 아이가 입었던 옷 어렸을 때 뭐 아니면 어렸을 때 우리 이름표라든지 뭐 흔적이 묻어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산업화되면서 망각되고 버려지고 있잖아요. 오늘 박수 선생님 작품 보면서 기억을 찾아주는
기억을 찾아주는 일도 예술이 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 클래식의 고전주의가 얘네 고전을 동경했다면 영어 어떤 네오 클래식의 기억을 찾아주는 것도 그걸 기억을 찾고 기억 안에 이렇게 그걸로 위안을 받는 거 그런 예술 그게 진짜 에코 아닌가 그래서 그 에코도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박지우 작가님 여수에 갔을 고향에 와가지고 그 경주에 있었는데 작업장 갔을 때 그 진짜 딱 이런 형태죠. 예. 근데 금방 말했던 기억을 찾아준다는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가운데 그 작업장 가면 몸이 뜨거운 노젓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예술을 전시하면서 근데 작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작품이라는 게 저도 아까 친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건 좀 넘어가서 제가 이제 소장자 입장에서 저 감정에 따라서 작품 무엇입니다. 박지호 작가님이 그때 노를 보고 배를 받는 작가님이 생각하는 배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이 작품을 사진 않았지만 내가 이 작품 소장할 메이트 소장자라고 친다면 제가 전시를 걸어놓고 처음에 들어올 때 느낌은 같이 막 해가지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해놓고 불이 딱 꺼져 있는데 새벽에 혼자 왔을 때 그 느낌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주는 느낌이 작품이 주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95년에 광주 비엔날의 첫 작품 그 대상 작품이 그때 그렇죠. 보드피플 보드 그러니까 난민들 그래가지고 페트병에다 해서 광주에서 뗏목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 물병 위에다 이렇게 네. 병 위에다 올려놓는 거 있어요. 직접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박지호 선생님 작업실에 그 국동항에서 전화를 하면 그 뗏목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타고 와서 그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 국동항에 타고 들어가서 경주에서 바다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느낌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름같이 어둡죠. 그런데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항상 그것만 보고 저거 볼 땐 작업하는 시간보다 바다를 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낮에는 아니죠. 밤에 어둑할 때.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창이 이렇게 긴 거예요. 긴 거. 맞아요. 네, 브로크로 쌓아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 문짝 뜯었다 맞죠? 기억이 나는 게 그 낚싯대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영상 작품 보면 그 창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또 미디어나 이런 걸 활용을 하고 또 설치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그러니까 리얼리티 안에 이걸 만날 수 있고 뭐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기억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좀 생각해보고 그게 본질적으로 에코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편리들을 잘 찾아주는 것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경도 네. 작업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이셨나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힘든 시기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그 작업실이 먼저 바닷가에 대부분 섬에 있는 바닷가에 창고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저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을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 아까 창문
그거 직접 지은 거예요? 아니 그 껍질만 있었죠. 뭐 진짜 근데 이제 바닥도 흙바닥이고 이랬는데 창문도 이만한 그게 우리 지금 현재 가마도 있죠. 그거 엄청 무거운 거 그거 이제 얻어다가 붙여서 이렇게 창문 만들고 뭐 완전히 수공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공간이 됐죠. 근데 그게 이게 또 좋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또 누군가에는 그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무언가에 그래서 이제 위치가 정확하고 위치도 좋고 뭐 이제 이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어졌어요. 약간 건물에 약간 없어졌어요? 제대로 된 건물이었다면 그렇죠. 상당한 또 예. 근데 그게 그로부터 제가 사실 10년간은 작업실을 정말 제 작업의 주제가 다 거기 내 삶에 연결돼 있어요. 부유라는 그렇죠. 제목을 지금 작업을 인물들을 통해서 부유하는 삶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의 작업이 다 부유해요. 저 역시도 작업실이 이제 시내에서 떠돌이가 되니까 작업에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공간이라는 게 자기의 그 어떤 시스템대로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안 갖춰지니까 작업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신에 이제 그 청년 작가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미술 운동을 좀 했죠. 그때 당시. 청년 미술자.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 어떤 사고의 깊이는 좋아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벌이만 했으면 뭐 별거 없었을 텐데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운동을 좀 했어요. 하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좀 성장, 인식 체계의 성장이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도 조금 그 예술에 대한 견해나 삶에 대한 견해가 좀 조금씩 한 발짝씩 더 나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요. 그 환경이 그걸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 환경이 원래 도시였으면 집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초지를 했으면 노마드. 네 그렇죠. 내 물 위에 있으니까 부유. 맞아요. 예, 정확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작품들은 일부는 부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해저 슈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바닷가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산책 중에 걸어서 부유물들을 들어고 와서 작업실에서 그걸 씻어가지고 오브제로 붙여서 작업을 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다로 연결을 지으니까 노마디즘이라는 그 표현에서 네, 그죠. 바로 좋다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옛날부터 작업실에 가면 저런 걸 좀 많이 주워놓고 네. 가면 뭐 이렇게 가 작업실에 그래도 막 삼겹살도 구워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문화가 좀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서운한 감정이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뭐 이렇게 술을 마시는 이런 건 별로 네, 안 작업실에서는 거의 술을 마셔요. 거의 가면 뭐 차나 한잔하고 마시죠. 그래서 티테이블은 좋게 만들어. 몇 번 가다가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다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희 군가가 여기 한번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면 행운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군가들이 다 그런 거예요. 바다에 맨날 뛰어들고 다시 살아나고 맨날 이런 건데 그래서 바다도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군대에 가서 좀 사색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이제 그 경비를 쓰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어민들 그 우리 작업해놓은 것들이 떠내려고 그런 환경을 좀 쉬기도 하고 약간 국밥 TV로 아까 예, 육아 TV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재밌으시죠. 말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게 저희가 약속된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야 되는데 그 기억이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저를 공부 노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소장, 소유, 뭐 이 개념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뭐 이런 것들인데 작품이라는 것은 작품을 작업한 작가의 기억, 어떤 자신의 작가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억을 내 기억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그 기억을 전달받고 뭔가 교감이 이루어진 관람객이 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작품을 구매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작품을 그러니까 남의 기억이잖아요. 그런 그 기억을 내가 소유한다, 소장한다, 작품을 소장한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짧게 저는 좀. 남의 기억, 그 작가의 기억을 소중한 게 아니고 하시오. 네.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이 자극을 주는 거죠. 당신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게 이제 동양화의 여백이랑 똑같은 거죠. 서양화는 완전하게 자기의 생각과 형식과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지만 동양화의 여백은 어떻습니까? 여백은 관객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박주선생님 작품 이걸 통해서 제가 박주선생님하고의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내줬잖아요. 그때 시대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걸 보면서 상징적인 거죠. 이걸 통해서 나도 이런 기억들 나는 어떻게 바라봤지? 물드는 배 바닷가에 가서 아주 그냥 휘황찬에 잘 뜨는 배만 봤을까? 어떤 기대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기대하지 않았다. 또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도 끄집어내주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예술 활동들이 예술가뿐만 아니라 내도 이분을 통해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아까 그 소장에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더 짧게 제가 제 작업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작업은 보통 저는 사실 바다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바다를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섬과 물과 하늘과 뭐 이러는데 저는 저의 바다는 그러니까 이 배와 같이 이렇게 어민들 그 속에 제가 이제 어촌 출신이다 보니까 저의 바다는 사실 이러하다가 이 전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이 전시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이제 소장에 관련돼서는 사실 허 대표님도 그 작품 소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저도 간간히 작품을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제한테 그림이 많이 수백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사는 이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그거 되게 묘하잖아요. 네. 그냥 이게 이 사람을 어떤 돕고 싶은 마음에서 사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어요. 그냥 순전히 작업이 좋지 않으면 저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저와 교감이 없을 때는 이 작품을 절대 사지는 않아요. 그냥 그 동정의 의미 이런 게 작가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말 그 작품을 진지하게 같이 공유하니까 정신적 공유를 저는 더 높게 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품을 제가 소장을 하게 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제가 가지는 그 말 속에 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작품을 사는데도 사실은 어떤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막연할 거예요. 작품 산다는 행위. 예.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지인이 개인전을 할 때 하나 사줘야 돼서 사줬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바른 어떤 구매가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매력을 향후에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줬는데 누군가가 전문가가 와서 그림에 대한 평가가 별로 시원찮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망하게 되고 이제 다시는 작품 안 살 거야. 이런 그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폭이 확대되고 그러려면 지인들한테 그림을 팔고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정말 그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작품의 가치가
또 공동의 가치가 생겨야지 어떤 한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의 가치만 가지고 작품이 구매됐을 때는 이게 이 전체 시장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니까 좀 그러니까 길게 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떤 작품 소장을 할 때, 그러니까 작품은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작품이 좋은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추천을 좋은 전시장 관람을 추천하면서 일단은 국공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행하는 전시들을 좀 자주 보면서 왜 기업공장 전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화된 공간에서 하는 전시들을 기획된 전시들을 좀 보면서 그 구매자들의 안목을 좀 키워가는 게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제일 혐오하고 증오스러운 그 장르가 풍수 그림들이 있어요. 네. 해바라기 작년에 많이 팔았습니다. 네. 네.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고도의 상업적 절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풍수에 좋다, 잘 산다, 부자가 된다 이런 유혹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 사놓으면 나중에 돈 돼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본인의 취향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안목을 좀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정말 구매력이 생겼을 때 사서 그 다음 또 재구매가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욕구가 차츰차츰 쌓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제가 컬렉터의 입장이신 또 대표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그림을 사는 행위까지는 연결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림을 재구매를 하고 또 세 번째 구매를 하고 작품은 이제 계속 쌓여가는데 개인이 그거를 보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공간이 내가 그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관리가 용이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해결책 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아까 저 사람 자체의 생각이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렌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림.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삶이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냥 잠깐 임대로 많이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 인생. 아예 대출이 아니라 그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하고 싶으면 하는 성향이 있잖아. 왜냐면 대출이 그러니까 렌트 인생이니까 렌트를 잘 임대료를 잘 넣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걸 왜 이렇게 하드에 던지냐면 저는 이제 예술 작품을 살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은 작가한테 사주는 거. 그 다음에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보는데 세 사람은 다 그 동일하게 뭐냐면 그 작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작품 속에 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풍경을 그렸다면 그 풍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상상을 하고 이 풍경은 나한테 좋은 거야. 그걸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다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을 구매한다, 전시한다 그 관계에서 좋다 안 좋다를 뭘로 기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박주 작가님 말씀하신 풍수 저기 좋다한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데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앞으로 그 컬렉터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그 작품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내가 그냥 한 인간이 그 작품이 여행을 하는 것도 풍경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봐라. 라고 원하거든요. 아니, 권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작업을 이렇게 소장할 때 먼저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요. 그래서 좋으면 사요.
근데 실제 그 작품이 저희 이제 아파트에 이제 전시장처럼 막 붙여놨는데 실제 그 작품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장이 되고 아까 질문했던 지금 작품들이 계속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하도에 다니는 게 이게 렌트 인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어차피 나중에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앨리스가 나는 어떤 적 중에 하나가 좀 큰 어떤 전시가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속에 하나 있게 되고 그래서 좀뭐 좋은 작품보다는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작품 때문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갤러리 좋은 작품이 아니라 그냥 예술가들이 그냥 와갖고 헬렌적으로 될 수도 있고 제가 김정일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뭐 경매 사업이라든지 또 예술은행 사업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작품을 소장하기가 요즘 사는 공간 구조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당근마켓도 있습니다만 그 공적인거나 사적인 데서 그 작품을 임대해서 서로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운송에 설치해주고 이런 렌트 사업이라든지 또 순회를 이렇게 기획하며 전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예를 들어 선생님 그 작품, 허 대표님 가지고 있는 작품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자료화해서 데이터화해서 올려져 있으면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일정한 비용을 주고 렌트를 해오는 거예요. 렌트해서 운송에 설치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비용들, 탁수함 설치비 그리고 뭐 박수현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 가면 이제 작품을 현물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주 렌트가 되고 소장이 되면 나는 사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농지라든지 주택으로 연금을 받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작품을 많이 지금 어쩌냐면 어느 군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많아요. 전부 다 자녀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작품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전부 다 군에다 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이 있어요. 작품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작품 작가가 자기가 그 작품을 가지고 그걸로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러면 또 그런 걸로 청년들도 작품 한 걸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작품을 또 이어가고 이런 은행식의 개념으로 공공이나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좀 작가분들도 좀 마케팅적인 생각을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이거 언젠가 이건 절대 얼마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어떤 지인들을 위한 어떤 구매 방식이라든가 거래 방식 그런 것보다는 시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뭔가 이 작품에 대한 저는 공유 가치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유 가치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유 가치가 커지게 되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플랫폼으로의 어떤 이전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또 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질문이 여러 가지 남았는데 오늘 재밌으시잖아요. 말씀이 끊이질 않으시는데 말 많은 사람.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이제 쉽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작가들이 또 뭔가 일반인들의 교감을 위해서 전시의 어떤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예술의 경계라는 게 어느 정도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작가가 양성이 되는 방식은 보통은 대학교를 가서 전공을 하고 뭔가 대학원까지 학위를 마치고 학위 청구전을 마친 다음에 정식 작가로 데뷔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그냥 나도 예술이 좋아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예술적 활동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약간 전문 작가분과 그 전문 작가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지 않은 일반인들의 예술 활동이 또 상업적인 활동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가보면 부수전답 이런 거고요. 그림이 좋아서 하신 분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관계,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이러고 있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결과나 뭐 이런 것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제가 요즘 어제 평론 쓴 것 중에 진선진교라고 하는 그 공자의 말씀을 이렇게 띄어서 하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고, 또 과정이 목표까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좀 전문 작가하고 전문 작가가 아닌 것을 그 작가의 그런, 아까 우리 박철 선생님이 꾸준히 자기 당시에 작업 노트를 써오듯이 기록하고 자기 정신 세계를, 예술 세계를 구축해 가듯이 이런 깊이를 좀 대중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 작품을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그냥 감각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술가의 그런 삶이 녹아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보면 거기가 바로 취미인가 예술인가 이 차이가, 경계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제 주변의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돼요. 좀 웃기기도 하고 또 좀 슬프기도 하는데 현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년을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정규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이 이 소위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데뷔를 하고 개인전을 하고 이러는데, 이 정규 과정을 마친 사람이 이 사람들은 되게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폄하를 하는 이유, 왜 그렇게 폄하를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주변에 그림들을 지인들한테 팔아버리니까 우리가 팔 게 없다. 너무 슬픈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진짜 이거 아이러니한 문제다.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제자들이 그림을 저거 팔아가.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고 되게 참 그러는데, 아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숙련과 고뇌와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작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저는 모든 작가들은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권 대표님이 그림을 많이 모으시는데 그것도 되게 공공의 자산이에요. 실제로 이 예술품은 이미 공공성이 부여된 것들이에요. 이게 그 중에 정말 유명해진 작품이니까 그 중에 한 점은 국공립에서 또 필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봐야 되는 걸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예술품의 어떤 가치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이렇게 좀 기술만 습득해가지고 정말 또 그 표현력만 가지고 그림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일련의 그 이거를 그리기 위한 어떤 전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수히 쌓이는 시간처럼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과 과정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 과정과 그냥 이렇게 좀 그 어떤 배우는 형식만 배워가지고 그리는 거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이제 그게 무조건 우열을 가린다고는 또 장담을 못해요. 이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의 소견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뒤늦게 출발을 했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를 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0.1%라도 그 0.1%가 100% 속에서 다 묻혀버릴 수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있다고 해서 또 다 괜찮은 작품이 있냐? 사실 또 여기보다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 정규과정 잘 밟았지만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한다고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더 그 큐레이팅, 학예사 이런 좀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전시를 계속 기획을 하다 보면 여기서 초청받는 사람들,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라고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고 그렇다 해서 또 정규과정 밟았다 해서 무조건 우대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어떤 똑같은 평지 위에 같이 올려놓고 그 전시를 꾸준히 해 나갔을 때 거기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뭐 분야가 다릅니다만은 이제 취미로 조기 축구회를 하는 사람이 프로 구단에 입단 테스트를 받아서 실제 프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1%. 그러니까 평가의 어떤 그런 그 형태는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평가는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두 분 이렇게 말씀 저 공감을 하고 저희가 기획공장에서는 진짜 코스를 받지 않은 그 작가님하고 초대해서 전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가님 너무 작품이 좋아서 구매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업에 대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림으로 전시하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방 말했던 그 지금 요새 유행 같다는 그 작업을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 작업을 했는데 전시를 하고 그런데 그 옆에는 분명히 막 꼬드긴 사람도 있고 퇴실하다가 근데 그런 부분들도 생산자들 선생님이 하고 있는 유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작가가 그 아마추어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작품과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다 그 투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철수 작가는 정말 너무 좋잖아요. 저기 코스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뒤에는 다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동안의 어떤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글을 열심히 쓸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근데 글로는 한계에 부딪혔어. 근데 그 글을 내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근데 정말 서툰 솜씨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일반 화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영역의 발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 미술의 특성이 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또 관심 있게 봐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글 쓰던 기간을 그림을 안 그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술의 어차피 영역에서 계속 뭔가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 구현을 해서 언어가 달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도구가 달랐을 뿐이지.
그런 차원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열어놓고 보되 그거를 그 검증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좀 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감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하여튼 이렇게 두 교수님과 국제 작가님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저희들은 뭐 아트페어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문화에서 사업 방향성이 조금 지시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또 이 그 제 전시를 아주 오랫동안 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업을 이 공간을, 이 훌륭한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토크쇼를 진행하고 내 과거의 기억과 이런 것들 이 한 자리에서 같이 끄집어 또 같은 기억을 다 공유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기를 또 거친 분들이다 보니까 다 그 기억들을 각자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전체 문화를 이끌고 있는 NST2 그리고 기업공장이 곳곳에 많은 좋은 문화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에코아트를 어렵게 이렇게 3번 읽었지만 역사에 아마 기억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 기업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좋은 기업들 성장해 있으리라 믿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그 진행했던 아트웨이트 프로그램을 마치고요. 저희 에코아트페어 EAT는 10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사진도 한 장 찍죠. 사진요? 예, 상지를 항상 무조건 마지막에. 뭐가 여기 같이 쓰세요. 예. 과장님 가운데 오세요. 배 앞에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다 찍고 배도 찍고. 예. 예. 님 이쪽으로. 예. 양 사이드. 스텝이 더 많은 것 같이 막 이러시고. 네. 자, 갑니다. 사진입니다. 잠깐 잘안 가. 잠시만요. 하나, 둘. 네. 쪽 자리 쪽.